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개선된 2.4%로 전망했습니다. 건설과 토목 등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기존 기조였던 소득주도 성장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는 40대를 위한 일자리 마련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0대 고용 부진으로 정부 정책의 성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청와대와 공약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김 전 시장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 내용을 공개한 인물이어서 추가 내용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4+1 협의체의 선거제 개혁안에 맞서서 비례한국당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다른 당들은 꼼수라면서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국내 인공지능 한돌과의 은퇴대국 두 번째 경기에서 122수 만에 불개패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내일 자신의 고향인 전남 신안에서 마지막 고별전을 치릅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공장에서 난 불이 인근 공장으로 옮겨붙어서 3시간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불은 마당에 보관 중이던 캠핑카에까지 옮겨붙으면서 피해 규모도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과 정북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꽤 춥다고요? 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코끝 찡찡한데요. 찬바람 탓에 현재 서울 기온은 체감 온도가 영하 5도선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예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도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 그리고 전북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나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8도, 대전 0.3도, 광주 0.9도, 대구 영하 0.8도입니다.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 4도, 대구와 광주 7도, 부산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일요일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며 이번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중서부 지역에, 일요일 밤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그 밖에 동해안 지역도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개선된 2.4%로 전망했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 반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건설과 토목에서도 투자를 다시 늘리기로 하면서 기존 기조였던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토목건설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면서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2018년에 14%나 줄였고 올해도 겨우 4%만 늘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무려 17% 넘게 증가합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부문이 건설 투자 촉진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토목건설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GTX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23조 2천억 원이 투입되고 수도권 주택 30만 호 건설과 도시재생사업도 건설 경기를 키우는 데 활용될 계획입니다. 여기엔 내년에는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뤄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했습니다. 경제의 기초체력 저하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잠재 성장률이 계속 주저앉는 상황에 올해 재정지출 확대로 겨우 떠받친 경기 하방 국면을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반도체 경기 개선이 기대되는 내년엔 흐름을 반드시 반전시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저성장 시기는 빨리 우리가 최단 기간 내에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우리 성장 궤도로 복귀해야겠다 이런 자세로 전망과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엔 경제정책 목표 맨 앞에 올랐던 소득 주도 성장은
포용 기반 확충 분야에 녹여서 반영되고 단어 자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시장이라든가 국내 시장의 좀 상황이 불확실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굴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 신사옥 등 올해는 대규모 기업 투자 계획이 비교적 명확했던 것과 달리 내년엔 15조 원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그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민간 투자 확충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서만 2차례나 40대 고용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청년 노인 위주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던 정부가 집권 4년 차인 내년에는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집권 4년 차 경제정책 점검회의에 부처 장관과 여당 지도부 외에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까지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일자리와 분배 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는 40대 일자리에 대한 아쉬움은 다시 표현했습니다. 최근 고용 동향을 보면 60세 이상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만 명 이상 취업자 수가 늘어난 반면 40대는 오히려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허리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된다면 정부 정책 성과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우려입니다. 정부가 20, 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 부진으로 타격을 입은 40대가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과 노인층보다 뒤로 밀려 있었다는 반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 4분기 중에 40대에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40대 직업훈련 기회와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걸친 생계비 지원, 창업 기업에 대한 바우처 제공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거듭 40대 고용 부진을 언급하고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밝히면서 내년에는 청년 노인 일자리와 함께 40대 일자리 만들기가 정책의 큰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지켜본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발표에는 촘촘한 이행계획도 준비됐다면서 제대로 실천돼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 활력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은 성과가 없다며 정책 실패의 고통을 메꾸기 위한 예산 폭탄이 미래 세대까지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 얘기는 제가 한 거예요. 오사카에 제가 학교에도 있었고 교민들의 삶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했던 인물로 우리가 꼭 오사카를 가야 되겠느냐. 우리 한병구 수석이 얘기했죠. 다른 데도 있는데 친구로서 얘기한 겁니다.
경선 포기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7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전날 취재진에게 언급한 내용과 달리 불출마를 조건으로 청와대에서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출마를 얘기로 그런 조건으로 무슨 이 자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임종석 실장도 있었고 또 우리 김경수 지사도 있었고 그 한병도 수석도 있었고 뭐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뭐 친구들이 많잖아요. 건가요? 제 일은 제가 한 거고요. 만약에 가게 되면 오사카에 제가 학교에도 있었고 또 그리고 교민들의 삶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신에 고백하라고 한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그러니까 꼭 오사카를 가야 되겠느냐 우리 한병도 수석이 얘기했죠. 6.13 지방선거 전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청와대와 공약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김 전 시장 측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를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한국당 이름으론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어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자신들을 제외한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불법이라며 사실상 협상에 응하지 않던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끝내 도입한다면 이른바 비례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의석수와 지지율을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한국당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투표를 몰아준다면 추가로 2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셈법에 따라 한국당은 비밀리에 조직을 갖추고 비례당 창당에 속도를 내왔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창당을 위한 발기인 200명을 확보했고 신당명도 몇 가지 안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오늘 결정이 난다면 내일이라도 정당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박완수 사무총장도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협상을 막판에 매듭짓지 못한 것은 이런 한국당의 움직임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례대표만을 위한 만약 정당이 출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제도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야당에서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나라 생각은 안 하고 한국당 의석수만 생각하는 거대 정당의 횡포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라는 생각 안 하고 자기네 정치, 자기네 의석수만 생각하는 그런 거대 양당의 폐해가 그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을 두고 각 당이 묘수와 꼼수를 모두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 안에 국민을 위한 고민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의문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날 오후 청두로 이동해서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탄핵을 결정할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과반을 넘겨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혐의가 명백한 만큼 탄핵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ndangered our national security.
The president undermined our democracy. 공화당은 유권자가 심판해야 할 대통령에 대해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And it is a matter for the voters, not this House, not in this way, not in the way this is being done. It has trampled everything this House believes in. 이에 따라 탄핵 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상원은 재판부 역할을 하는데 심판에 필요한 정족수는 3분의 2입니다.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넘긴 다수당이어서 탄핵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원 탄핵 표결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편지를 보낸 데 이어 트윗을 통해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쿠데타 기도라고 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끔찍한 일이라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시 직무가 정지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원의 최종 결과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하원에서 탄핵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시절 리얼리티 쇼에서 넌 해고야라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유행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상황, 차정윤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진행했던 리얼리티 TV쇼에서 넌 해고야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키면서 인기를 끌었죠. 지금 트럼프의 상황이 꼭 자신이 내뱉은 말처럼 됐다는 지적입니다. He's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사실 트럼프의 해고 통보는 쇼뿐만 아니라 백악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안보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국가안보보좌관은 벌써 얼굴이 4번이나 교체가 됐죠. 초대 보좌관인 플린은 25일 만에 전격 사임을 발표했고 바통을 이어받은 맥메스터 보좌관도 트럼프와의 성격 차이로 결국 경질됐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슈퍼 매파 볼턴 보좌관이 뒤를 이었지만 트위터 해고 통보 한 번에 1년 6개월간의 백악관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트럼프는 온건파인 오브라이언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I think John really should take a look at how badly they've done in the past, and maybe a new method would be very good. 트럼프의 해고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 국무장관으로 온 뒤 트럼프와 잦은 불화를 빚었던 렉스 틸러슨 장관은 지난해 3월 해외 순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위터를 보고 자신의 경질 사실을 알았는데요. 전격적인 해고 소식에 대해 불만 성명을 낸 국무차관도 곧바로 트위터로 해고 통보를 받았죠. 또 후임으로 온 폼페이오 장관은 언제 상원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윗 경질을 당할 때까지 일할 것이라는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들어 내쫓긴 고위급 인사는 지난달 스펜서 해군 장관의 경질까지 수십 명이 넘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1인 독주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공격수인 민주당은 트윗 경질을 당한 볼턴 전 보좌관 등 핵심 증인을 불러 대통령의 비리 폭로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탄핵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해고를 남발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살이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이세돌 구단이 국내 인공지능 한돌과의 은퇴대국 두 번째 경기에서 122수 만에 100기를 들었습니다. 한돌의 핸디캡을 주는 1국에선 승리했지만 동등한 조건에서 치러진 2국에선 완패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1국 승리로 핸디캡 없는 맞바둑 형식으로 2국에 나선 이세돌 구단은 초반부터 흔들렸습니다. 돌가리기로 흑돌을 잡은 이세돌 구단은 대국 초반 실리작전으로 한돌의 계산력에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중반 초입 자상귀 접전에서 실수가 나오며 형세는 이세돌 구단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한돌은 불과 40여 수를 넘기며 판세를 압도했습니다. 한돌의 승률 그래프는 90% 가까이 자신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특유의 흔들기로 반전을 노렸지만
한돌의 수비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결국 비교적 이른 시기인 122수 만에 이세돌 구단은 돌을 던지며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이세돌 다운바둑을 두고 싶었는데 초반에 좀 아마 그 변으로 미는 순간부터는 좀 그렇게 뭔가 판을 짜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너무 쉬운 데서 그냥 어이없는 실수가 나와서. 이로써 한돌은 국내 최정상급 프로기사와의 맞바둑 대결에서 6전 전승을 이어갔습니다. 알파고 이후 빠른 속도로 인간의 바둑을 점령한 인공지능의 위력이 다시 한번 느껴진 순간입니다. 특별히 기분이 아까 그런보다 좀 좋은 수가 났으면 좋았을 건데 1승 1패로 맞선 가운데 이세돌 구단은 오는 21일 고향인 전남 신안에서 마지막 고별전을 치릅니다. 1국과 같은 젖바둑 형식으로 이세돌 구단이 흙을 잡고 2점을 먼저 깔고 시작합니다. 이기는 바둑보다는 조금 더 진짜 마지막이니만큼 이세돌답게 바둑을 두도록 그것이 더 맞지 않을까. 유년 시절 바둑을 처음 배운 고향으로 돌아가 치열했던 승부사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이세돌 구단의 마지막 3국은 특별함을 더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이렇게 한돌은 이세돌 구단에게 서륙했지만 1국에선 맥없이 무너졌었죠. 일부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81%입니다. 유럽은 90, 중국은 88, 일본은 86으로 주요 경쟁국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과 한국의 기술 수준 격차는 2년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1.8년, 중국 1.5년, 유럽 1.4년입니다. 2017년엔 미국과의 격차가 한국은 1.8년, 일본 1.4년, 중국 1.4년, 유럽 1년이었는데 더 벌어졌습니다. 미국 중심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상대적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미중 간 연계가 활성화돼 기술 격차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 격차 심화 원인으로는 인공지능 분야 기초과학 역량 부족과 연구개발 투자 부족, 고급 인재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데이터와 컴퓨팅 등 기초 인프라가 취약하며 특히 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등 인프라와 지능형 반도체 분야는 추격 가능성이 크지만 해외 주도 기술인 시각기술과 청각기술, 기초과학기술 분야는 기술 격차가 유지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그런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계 1위의 그 메모리 기술력을 접목을 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 우리 전체의 AI 생태계를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 AI 분야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년 전 알파고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돌의 기술력은 다시 2점 젖바둑으로 진행되는 3국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어제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난 불이 인근 공장으로 옮겨붙어 3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마당에 보관 중이던 캠핑카에까지 불이 옮겨붙으면서 피해 규모도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앞 마당에 세워둔 캠핑카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경남 김해시 대동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안전용품 제조 공장에서 시작한 불은 다른 인근 공장을 덮쳤고 보관 중이던 캠핑카에도 불길이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공장 4동을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전남 해남군 화엄면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전체와 화목 보일러 등이 완전히 타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목재가 쌓인 마당에 있던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비슷한 시각 울산 울주군의 한 임야에서 난 불이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인근 농막으로 옮겨 붙으면서 소방서 추산 4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엔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방면을 달리던 11톤 화물차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도로가 30분가량 전면 통제되는 등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다른 차선으로 튕긴 승용차가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에 치이면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경치 좋은 산이나 호수 등을 연결해서 아찔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출렁다리가 전국 곳곳에 마치 경쟁하듯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국가 배경에 나올 만큼 해돋이 명소로 잘 알려진 강원도 동해 추암해변. 흔들리는 다리 위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난 6월 개통한 길이 72m 해상 출렁다리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출렁다리는 160곳이 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3곳 중 2곳꼴로 설치한 셈입니다. 일부 출렁다리가 관광 명소로 떠오르자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규모도 경쟁하듯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 4월 개통한 충남 예산 출렁다리가 402m로 가장 길지만 내년엔 충남 논산에 600m, 2022년엔 경북 안동에 750m짜리 출렁다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금을 쏟아붓는 공사 비용도 수십억 원에서 200억 원 규모까지 치솟았습니다. 특색 없이 따라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출혈 경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출렁다리는 다 비슷비슷한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너무 낭비적인 소모가 너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길이 100m 이상 출렁다리 2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바람을 견디는 안전성 실험을 받지 않고 설치했습니다. 또 전국 출렁다리 3곳 중 한 곳은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을 줄일 설치와 안전관리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때 사고가 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도로교나 이런 거 하는 수준 정도로. 정부는 뒤늦게 지난 9월 법정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여전히 손을 놓은 곳이 많습니다. 안전은 뒷전인 채 유행처럼 번진 출렁다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가격을 말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5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1% 내렸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9월 0.7%나 떨어져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고 10월에도 0.6% 급락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농림수산품이 올랐지만 반도체가 13.6%나 빠지는 등 공산품이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분간 저물가 상황에서 벗어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 문제로 시작된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집단 반발하자 재판부는 재판을 방해하지 말고 앉으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4+1 협의체의 선거제 개혁안에 맞서 비례한국당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다른 당들은 꼼수라면서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YTN에 출연해 대출 규제가 강화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10%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부세는 집값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따라 가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기 위해서 담배와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18살에서 21살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집단으로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방해하지 말라며 호통까지 쳤는데 공소장 변경 문제로 시작된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이 충돌한 지난 재판에 이어 열린 네 번째 공판 준비기일. 이번에도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의 예단과 중립성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이의 제기를 담지 않은 지난 재판의 조서를 문제 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며 스스로 중립성을 되돌아보겠다고 설명하고 재판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꼭 구두로도 의견을 밝혀야겠다며 곧바로 이의 제기에 나섰습니다. 검사 8명이 돌아가면서 일어나 의견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번번이 앉으라고 제지하면서 검사의 이름을 되묻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재판부가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10분 가까이 고성과 입씨름이 이어졌고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법정에서는 발언권을 얻고 정해진 의제에 따르는 게 기본이라며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대단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의 한 현장이 아닌가. 결국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재판 준비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열린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도 정 교수 측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공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두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문제로 시작된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검찰은 재판이 끝나기 전 올해 안에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영하권의 추위는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내일은 영하 5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동지인 모레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현재 서해안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지방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오겠고 경기 남부에도 눈이 약하게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남 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더욱 메말라 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도, 청주와 대전 4도, 광주 7도,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에 오후 한때 눈이 날리겠고요. 성탄절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야의 선거법 개정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내심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야당들을 압박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인데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이 원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 공수처법 선처리를 들고 나온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선거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뒤로 미루자는 뜻입니다. 민생 먼저, 검찰 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패스트트랙 공조 핵심인 선거법 우선을 뒤집는 주장인데 3+1 협의체 단일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던 의원 총회 이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은 선거법으로 다투는 모습이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국민 요구가 큰 공수처법을 우선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야당과는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심의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잠정 합의도 이뤄진 상황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지만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협상 주도권을 가져오는 동시에 원내 전략이 실패했다는 당 내부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야당의 선택권을 넘겨 협상 시간을 확보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여당 제안 직후 잡혔던 공수처법 관련 실무 협상이 야당 불참으로 취소될 정도로 반응은 싸늘합니다. 여당이 선거법은 나몰라라 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냈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과는 더욱 손잡을 수 없는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협상에 끈을 놓지 않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를 공식화했습니다. 한국당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또 하나의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말입니다. 당장 다른 정당들은 꼼수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들을 제외한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불법이라며 사실상 협상에 응하지 않던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끝내 도입한다면 이른바 비례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의석수와 지지율을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한국당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투표를 몰아준다면 추가로 2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셈법에 따라 한국당은 비밀리에 조직을 갖추고 비례당 창당에 속도를 내왔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창당을 위한 발기인 200명을 확보했고 신당명도 몇 가지 안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오늘 결정이 난다면 내일이라도 정당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박완수 사무총장도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협상을 막판에 매듭짓지 못한 것은 이런 한국당의 움직임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례대표만을 위한 만약 정당이 출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제도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야당에서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나라 생각은 안 하고 한국당 의석수만 생각하는 거대 정당의 횡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라는 생각 안 하고 자기네 정치, 자기네 의석수만 생각하는 그런 거대 양당의 폐해가 그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을 두고 각 당이 묘수와 꼼수를 모두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 안에 국민을 위한 고민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의문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YTN에 출연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10%에 불과하다며 대다수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종부세는 집값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따라 가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내년에 100조 규모의 투자로 경제 성장률 2.4%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YTN에 출연한 자리에서 최근에 전격 발표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규제가 적용되는 9억 초과 아파트는 상위 30%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니까 상위 3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시가 15억 원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상위 한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이외에 적용받지 않는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집을 더 많이 가질수록 종부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몇 채를 가졌는지보단 얼마나 비싼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주택을 몇 채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중과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새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는 한 채만 남기고 팔아야 한다고 언급한 건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바람직한 대응을 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감정과 또 그 같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라면은 바람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소망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신산업 관련 갈등엔 제도권 안에서 상생하는 해법을 찾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차출될 인물로 거론되는 데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말을 거듭하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가 좌고우면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만 보고 좌고우면 없이 갈 생각이고요.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이미 85개 기업을 면담했다며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반드시 끌어내 내년 우리 경제를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노노 2주택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다주택자인 총선 출마자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받자고도 주장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노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돼야 합니다.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간추린 정치권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민주당 의원이고 중앙선관위까지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가 상임위원으로 강행 임명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의 전 보좌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야 할 인사들의 명단을 당에 보냈다고 폭로했습니다. 장성철 전 보좌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6년 새누리당 공천 발표가 있기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고위 관계자로부터 당선시켜야 할 비례대표 후보 6명의 명단이 당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의원들의 바른미래당 탈당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다음 달 5일 창당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 위원장은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신당 주변 정치 환경이나 바른미래당 내부에 여러 변화가 있지만 새로운 보수당은 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입에 대해 도살해왔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개를 전기 도살해온 만큼 학대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쇠꼬챙이의 개 이빨 자국이 선명합니다. 작동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통하는 개 도살용 전기 쇠꼬챙이입니다. 개 농장 주인인 67살 이모 씨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감전시키는 방식으로 매년 30마리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이 씨의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무의식에 이르게 해 고통을 감소시키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씨가 이러한 인도적 도살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뇌 등의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해야 하는데도 전신에 지속적인 고통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사용한 도살 방법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 규범적으로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잔인한 방법이 맞고 결과적으로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를 더는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 유지를 위해 개를 도살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동물권 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 도살의 잔인성을 확인하고 생명 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반면 육견협회 측은 있지도 않은 법 규정을 뒤집어 씌워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상주 영천 고속도로 영천 방면을 달리던 11톤 화물차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1차로로 튕긴 승용차가 뒤따라오던 다른 승용차에 치이면서 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경남 김해시 대동면의 한 안전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내부 인원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인근으로 번지면서 공장 4개 동과 보관 중이던 캠핑카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재수사하던 현직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광역수사대 소속 44살 박모경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2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의류 등 8,800만 원어치와 도자기 등 물품 3,700만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재선 가도의 탄핵 블랙홀.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하원의 탄핵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상원에서 부결 가능성이 크겠지만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총선 출마자는 다주택 처분을 서약하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노노 2주택 국민운동도 제안했는데 총선 출마 준비자들 화들짝 놀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도 사진과 함께 제정신아니라는 트럼프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역시 트럼프다운 말이네요. 돛대기 시장된 법정, 중앙일보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법정 충돌 상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추락한 사법부의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눈에 띄는 기사입니다. 음주운전 거짓 해명으로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했던 조대엽 원장이 또 차관급에 발탁돼 논란이라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풍선 효과로 9억 원 이하 아파트, 호가가 최근 수천만 원 뛰었다고 합니다. 초고강도 대책 내놓은 정부도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최근 4년간 결빙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나주 오정교, 영동대교 남단 삼거리 등 주로 교량과 고가도로에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쉬운 만큼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유소 기름 냄새, 암 유발가스 800배, 중앙일보 자체 분석 기사입니다. 셀프 주유소 증가로 유증기에 노출되는 운전자가 많아지는 만큼 회수 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의 팽수를 키우겠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개발한 캐릭터가 논란이라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캐릭터 펑수인데요. 지나친 모방으로 일부 캐릭터는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부로 베끼는 것도 범죄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한 번에 여러 올씩 심을 수 있는 새로운 모발 이식기가 개발돼서 수술할 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모발 이식은 뒷머리에서 채취한 모낭을 기계로 탈모 부위에 심는 수술법입니다. 이 방법은 속도가 빠르고 모낭 손상이 적으면서도 모발 생착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낭 하나하나를 이식기에 장착해 두피에 삽입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만 합니다. 남성 탈모의 경우 2~3천 개의 모낭 삽입이 필요하다 보니 수술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 걸려 의사와 시술자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 번에 10개의 모발을 연속으로 심을 수 있는 모발 이식기를 개발했습니다. 10개의 바늘 모듈을 하나의 카트리지에 수용을 해서 연속적으로 10개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낭을 이식할 때마다 리볼버 권총처럼 카트리지가 자동으로 회전하며 모낭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모터 같은 별도 전기장치 없이도 바늘을 공급해 시설과 장비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모발 이식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환자와 의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경북대병원 모발 이식센터에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국내 기업에 의존돼 의료기기 제조 인증과 미국 FDA 등록을 마쳐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식모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일 수 있어 환자들의 고통도 그만큼 감소하고 모낭이 체외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생착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발형 식모기는 지난 5월 대한모발 이식학회에 첫 선을 보인 뒤 지난 11월 태국에서 열린 국제 모발 이식학회를 통해 해외에도 소개됐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상원의 심판을 앞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원 탄핵을 성사시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이 탄핵 심리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하는 시기를 상원 심리 절차와 관련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공연히 부결을 말했던 상원 공화당 지도부를 싸잡아 비꼬았습니다. I don't think they suspected that we could have a rogue president and a rogue leader in the Senate at the same tim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 사냥을 계속한 민주당에 의해 탄핵당했지만 공화당은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이 소추안을 상원에 전달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은 상원의 요구라고 비아냥댔습니다. 미치 메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현대 역사상 가장 서두른, 가장 철저하지 않은, 가장 불공정한 조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거 다른 의회가 한 적이 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ow, their slapdash process has concluded in the first purely partisan presidential impeachment since the wake of the Civil War. 이에 대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 추진 매도는 공정한 재판을 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은 탄핵 재판소로서의 헌법적 역할을 완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enate has said in the past that the president serves the people, not himself. That he is not a king. Will it do so again? Or will it shirk from that responsibility? 탄핵 심리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공방이 지도부가 포문을 열면서 상원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의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동맹 추진설에 대해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1년 이후 연말이면 연례적으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자회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 지역 내 미국, 일본, 한국 대 러시아, 중국 사이의 진영 대결에 대한 질문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 시도는 잘 알고 있고 이는 건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считаем это контрпродуктивным. Ни к чему хорошему это не приведет. 푸틴 대통령은 최근 서방 언론에서 주목했던 중국과의 군사동맹 추진설에 대해선 부인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긴밀해지는 양국 국방협력과 관련해 중국의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방어적 차원에서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Китай сам в состоянии создать СПРН, систему о раннем предупреждении о ракетном нападении. Но с нашей помощью он сделает это быстрее. 푸틴 대통령은 또 미 의회가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는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의 탄핵 추진을 2016년 대선서 패배한 민주당의 또 다른 정치 투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마라톤 회견으로 유명한 푸틴의 정례 기자회견은 올해도 4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반발해 국내에서 확산한 일본 여행 불매 움직임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일본 지역 공항이 폐쇄되고 관광지 매출이 급감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일본 규슈 오이타현 국제선 공항 터미널. 예전 같으면 관광객들로 붐빌 토요일 정오가 다 됐지만 불 꺼진 실내는 텅 비었습니다. 지난 5월 우리 돈 130억 원을 들여 터미널을 새로 꾸몄는데 한국으로 가는 유일한 전기 노선이 끊기면서 지난달 국제선 터미널도 문을 닫았습니다. 하늘길이 끊어지고 한국인 관광객의 씨가 마르자 벳부나 유후인 등 부근 관광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 종업원을 늘리고 시설까지 확장해온 온천 숙박업소들은 말 그대로 죽을 맛입니다. 全体の約8割から9割ぐらいが韓国のお客様1割ぐらいに減ってしまってですね。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국내의 일본 불매, 즉 노재팬 움직임이 전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1%가 급감한 20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감소폭 65.5%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경제 보복이 시작된 지난 7월 7.6% 감소한 이후 감소폭은 계속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한국이大幅に減少しているもののその他の地域はこれ好調であります。 다른 나라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괜찮다면서도 스가 관방장관은 양국의 미래를 위해 한일 국민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 관광객이 크게 줄고 있어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내년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 유치라는 일본 정부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 의회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기 위해서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8살에서 21살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각 19일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최저 나이를 현재의 18살에서 21살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도 현지 시각 17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미국에서는 21살 미만은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19개 주는 이미 21살 이상에게만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미국 전역으로 규제가 확대된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담배와 전자담배 구매 가능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청소년들 사이의 전자담배 인기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약 28%가 조사 직전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16년 조사 때의 11%보다 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담배와 전자담배 구매 가능 나이를 올리는 이른바 담배 없는 청소년 법안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한 제품들을 멀리하도록 돕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바둑 인공지능 한돌과 맞바둑으로 대결한 2국에서 122수 만에 불개패했습니다.
한돌에 핸디캡을 주는 1국에서 승리한 이세돌 구단은 동등한 조건에서 치러진 2국에선 초반부터 끝까지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세돌이 초반 좌상기 접정에서 미세한 실수를 저지르자 한돌은 불과 40여 수를 둔 시점에서 승률 그래프가 90% 가까이 육박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세돌은 내일 고향인 전남 신안군에서 열리는 3국에서는 다시 2점을 먼저 깔고 한돌과 맞설 예정입니다. 1982년과 86년 아시안게임 수영을 제패하면서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렸던 최윤희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명됐습니다. 체육계는 경기인 출신이 체육 행정 책임자 자리에 오른 걸 반기면서도 일부에서는 행정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최윤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5, 60대 장년층에게는 너무도 친숙한 80년대의 김연아 같은 슈퍼스타였습니다. 15살이던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수영 종목 배영 100m와 200m, 개인 혼영 200m에서 줄줄이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3관왕을 차지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2개를 더 따내 아시아의 인어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9살 이른 나이에 일찌감치 은퇴를 선언한 최윤희 씨는 1991년 13살 연상의 록가수 유현상 씨와 깜짝 결혼을 발표해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2017년에는 은퇴한 여성 체육인들의 모임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을 맡으며 다시 주목받더니 지난해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출자 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최윤희 2차관이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으로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며 체육계 혁신과 관광 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2001년 아이들의 조기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2016년 귀국 때까지 16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해온 만큼 국내 문제에 얼마나 정통할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2년 전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에 선임될 당시에도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윤희 신임 차관은 2017년 대선 때 체육인 2천여 명과 함께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를 지낸 엘리트 스포츠인이 차관에 임명된 건 2013년 사격의 박종길 문체부 제2차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아시아의 인어로 불리던 스포츠 스타가 기대와 우려 속에 대한민국 스포츠 업무를 총괄하는 체육 행정가로 새 출발선에 섰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지난해 3월 LPGA 투어 개인 통산 19승을 올린 이후 아직까지 우승이 없는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내년 시즌 목표를 우승으로 잡고 시즌을 일찍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인비는 출국 전 기자간담회에서 변화를 주고 싶어 내년에는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나가지 않았던 시즌 첫 4개 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 14위인 박인비는 내년 상반기 중 좋은 성적을 거둬 국가대표에 선발되면 리우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2연패에도 도전한다는 각오입니다. 박인비 선수의 각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반기에 내년에는 많은 대회를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8월 전까지 대회들이 많이 좀 몰려있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체력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줘야 또 정신력도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선 체력 훈련과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사실 이제 비거리를 조금 증가시키는데 조금 중점적으로 두고 조금 제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영하권의 추위는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7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내일은 영하 5도로 오늘보다 춥겠고 모레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현재 서해안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고요. 경기 남부에도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경남 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더욱 메말라 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7도, 춘천 영하 4.4도, 대구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도, 안동 5도, 광주와 대구 7도로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에 오후 한때 눈이 날리겠고요. 성탄절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